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87년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내란 국면은 법을 가장 잘 안다고 일컬었던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 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일이고요. 그의 동료인 법조 엘리트들이 만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군대의 핵심 최상부를 구성하고 있는 육사 출신의 이른바 충암파 라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 변명과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 사회 최상층 지배 엘리트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높은 학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엘리트 출신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심지어 극단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면모들은 과연 우리 한국 사회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다시 그려가고 있는 이 로드맵의 한 구석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의 민낯은 무엇인가 낱낱이 해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위 엘리트 또는 사회지도층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형편없고 정서적으로 나약하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겁한지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씨를 빨리 못 잡아오는 게 암담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거를 보고 있으면 암담해요. 분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오늘 두 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모두 교육자이시고요. 한국사 엘리트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을 해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들의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인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몇 가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엘리트라고 부르면 사회과학에서는 특정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상층을 이제 대표하는 말로 쓰이기는 하는데 보통 분들이 또 쓰시기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들이 어째서 상층이냐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분석 대상인 엘리트란 어떤 집단인가 먼저 김종인 교수님께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과학에서는 엘리트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죠. 엘리트는 사회적 자원, 동권력 지식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에서 보셨듯이 엘리트들이 견제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민주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김대륙 교수님. 이 엘리트 비판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어떤 의미로 또 엘리트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 이렇게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이런 엘리트 집단은 전 세계에 없다고 봐요. 어느 나라나 엘리트 집단은 부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 부패할 수밖에 없죠. 부와 권력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은 부패한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미성숙하고 오만하고 심지어 파렴치한
이러한 집단은 전 세계 엘리트 사회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아주 특수한 엘리트들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음. 그것이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뭐 나름의 인정할 만한 능력은 있는데 그냥 나쁜 사람과 나쁜데 인정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대단히 미성숙하고 잘못 만들어진 존재들. 예. 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음. 이런 파렴치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음.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인간 집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새로운 인간 유형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이 좀 특수하다 한국에 이렇게 좀 보실 만한 측면들이 있으신가요? 한국 엘리트 집단만큼 동질적인 집단은 없죠.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출신들이 뭐 정부 파워 엘리트의 한 50%에서 70%까지 장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서울대 법대, 서울대 경제학과 이런 파워 엘리트 집단이 전체 경제와 법, 나라를 주무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다른 나라의 엘리트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종이다, 집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사회화 과정, 그 중에서도 교육이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괴물 같은 엘리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한국 교육 자체가 괴물이라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며 그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교육 구조가 있다. 예, 아마 이제 이 부분 뒤에서 많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란 국면이 처음에 벌어지고 나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광고하게 이익으로 뭉쳐가지고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주도 세력들인 이른바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데 김대리 교수님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외려 절망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라고?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한국 사회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온 거 아닙니다. 전기 파시즘 사회에서 후기 파시즘 사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파시즘이라는 건 뭐겠어요?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 그 87년 체제 이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사실은 해방 이후 이승만부터 군인들까지 거의 40년에 걸쳐서 전기 파시즘 사회를 살아온 거죠. 사실상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이러한 자들이 지배해왔죠. 전기 파시즘이에요. 특히 이제 군사 독재를 한 그 분들, 지금 박정희 소장, 예. 전두환 소장, 노태우 소장, 이들 다 지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예. 이것보다 확실하게 전기 파시즘 끝났다. 끝났다. 예. 보여주는 게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들이 32년 동안 남겨놓은 태도로서의 파시즘, 이게 과연 청산됐냐는 거예요. 예. 저는 전혀 청산 안 됐다고 봐요. 사실상 한국인들 대다수가 파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교육이 이런 파시스트적 성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잘 받아요. 전교 1등을 해. 이런 자들은 거의 90% 이상 파시스트예요. 혹시 전교 1등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멀쩡한 인간이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제도와 이제 군사독재 인물로서는 이제 끝났으나 제도는 비파시스트적으로 나름대로 민주적 체제를 갖췄으나 실제 운영은 파시즘적 마인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집 엘리트들이 그랬다. 예, 네.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동의인데 혹시 전교 1등이셨습니까? 저희 사회학자들이 사실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제도적인 민주화가 되긴 됐죠.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문화로서의 파시즘, 태도로서의 파시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 전에 제가 이제 사회학자로서 김누리 선생님께 부중을 들었는데 김누리 선생님은 3, 4년 전부터 이건 파시즘 사회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회과학자도 파시즘 사회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도로서의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가 한 40년 정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회학자들이 이건 파시즘적 사회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선구자신 김누리 선생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수준이 떨어지나 저질인가.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자들은 보통 이제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우아합니다. 엘리트의 어원이라는 게 이제 엘리강스라는 어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엘리트들은 문화로 지배를 하죠. 지식 엘리트가 핵심인데 이 지식 엘리트들이 이렇게 무자비한가 이런 것들은 어떤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이제 파시즘적 요소가 있고 이게 얼마나 깊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 우리 안에 있는지를 굉장히 성찰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파시스트라는데 나는 파시스트 아니다. 나는 저기 국회 앞에도 나가가지고 막기도 했고 87년 이후에 내내 거리에서 또는 자기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근데 대다수라 그러면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사회학에서도 또 정치학에서도 파시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테러나 공포에 의한 공포를 통한 그런 독재적 반민주적 통치 체제 대체로 이렇게 보겠죠. 근데 사실은 파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저는 이렇게 봐요. 파시즘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전체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체제라는 거예요. 재생산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솔리니, 또 히틀러, 우리 박정희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파시스트 하면 떠올리는 인물들이죠. 이들이 한 파시스트적 행태를 보세요. 국민교육헌장 기억나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 무슨 국기 하강식 매일 조회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사회 구성원 전체를 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학교고 그 다음에 남성은 군대 또 뭐 교회 이런 등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구성원들을 파시스트로 만들어요. 이것을 본인들은 몰라요. 파시스트가 돼 있다는 걸. 그러나 자연스럽게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 문제라는 건 단순히 제도 몇 개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과 관련이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파시즘을 극복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인식이 없었죠. 우리는 독재자들을 그냥 말하자면 그 시대를 우리가 넘어서면 이제는 파시즘은 해소된다. 천만의 말씀. 내면의 파시즘, 태도로서의 파시즘. 이것은 전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적이 없고요.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천재 파시스트인 거예요. 특히 한국 교육을 잘 받은 자들. 그러면 이제 뭐 약간은 이제 완화시켜서 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분명히 민주적 실천,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랜 기간 이제 누적된 교육의 효과라든가 문화의 효과로 내 안에 파시즘적인 어떤 성향 내지 지향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성찰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교육 구조라면 거기서 교육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투철한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한 철학자 집단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아도르노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훨씬 위험하다. 민주주의 안에서 암약하거나 내장되어 있는 파시즘. 그렇죠.
결국은 테도로스의 파시즘인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파시즘의 특성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 대표적인 게 강자 동일시하는 태도. 예. 강자 동일시. 두 번째는 약자 혐오. 예. 세 번째는 동조 강박이라고 해요. 동조 비슷해져야 된다는. 네, 강박적으로 다수에게 동조하려는 성향들. 네 번째로 폭력성, 공격성. 예.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회가 없어요. 네. 이건 전 세계에 아마 유례가 없을 거예요. 한강의 노벨상 우연히 왔을까요? 한강이 철저하게 집요하게 파고든 게 뭐예요? 폭력의 문제예요. 예. 모든 문학의 폭력이에요. 예? 국가 폭력, 또 일상의 폭력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일반적으로 흑백 논리. 예. 최근에 제가 좀 더 읽어보니까 한 두 가지가 더 첨가되더라고요. 비겁성과 기회주의. 예. 이렇게 7가지를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이 비겁성, 기회주의를 넣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예. 우리 윤석열이 보이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도저히 전형적인 파시스트거든요. 예. 여기서 세 가지 원리가 핵심으로 작동해요. 첫째는 경쟁이죠. 이 세계 질서는 경쟁이 자연스러운 질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열을 나눠요. 네. 우열을. 세 번째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질서예요. 예.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예. 다양성이 허용되는 곳이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죠.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관 아니겠어요? 예. 한국에서 12년 교육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네.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한국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파시스트의 논리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 이건 뭐 확실한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부작용이 요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죠. 윤석열 탄핵 네. 과정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과연 파시스트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네. 당연히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스쿨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크푸르트 스쿨의 핵심은 뭐냐면 프로이드 사상을 가져와서 이런 우열의식, 그러니까 적자생존,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볼 수가 있지만 이 파시스트적인 이런 OS 프로그램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이걸 의식적으로 끌어내어서 비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다 민주주의 프로그램인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파시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이 정글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엘리트 위치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의 무의식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내면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무의식적 욕망 속에는 우월주의, 인종주의, 강자, 동조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니까 뭐 서울대 경제학과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파시즘적인 요소라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무의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린 나이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의식적으로 끌어내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부터 해서 현재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 한독수로부터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기재블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이제 60, 70년대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라 결국 정기 파시스트의 연장에 사실 있는 인물들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흔히 말해서 이제 일베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집단이라든가 이런 층은 민주화 이후에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후기 파시즘적인 교육 구조 안에서 결국은 또 태어난 세대들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걸 테고요. 사실 12월 3일 네.
윤석열의 저런 쿠데타 시도, 이것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니죠. 사실은 황당함이에요. 황당함.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사실은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는 이 상황이 충격적인 거예요. 네. 아니, 한국 사회가 87년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와, 저들 머릿속에 처박혀 있는 건 완전히 파시스트의 세계관들 아닌가요? 네. 예? 특히 저는 가장 놀란 게 무슨 관료들보다도 법조계 근처에서 서식하고 있는 네. 그 이상한 무리들. 네. 정말 보기 힘들어요. 네. 참아주기가 괴로워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 거기도 또 서식하고 있죠. 이상한 무리들이. 이런 자들이 40년 동안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소위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죠. 학자들이 내놓는 말들, 예. 그 곡하가세의 언어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극우 파시즘이라는 개념 요새 많이 쓰잖아요. 네. 극우 파퓰리즘 혹은 극우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인 지금 경향은 어떤가요? 대체로 첫 번째, 반세계화. 네. 그것은 뭐겠어요? 자본주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끔찍한 불평등을 야기한 자본주의가 없었죠. 네.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마어마한 세계화 패자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합의하고 있죠. 네. 플러스 반엘리트주의예요. 네. 네? 엘리트들이 이 세계화의 승자들이죠. 음. 언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부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엘리트주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극우 파시즘 보세요. 오히려 엘리트 숭배예요, 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파시스트적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강자동일심. 네. 네? 엘리트를 숭배하는 이러한 현상은 나는 다른 나라에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분석한 거 보세요. 트럼프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엘리트들에 대한 증오. 이게 지금 트럼프라는 괴물을 등장시켰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네.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그 파시즘의 이제 리네상스는 세계화의 어떤 그늘에 대한 나름의 이유 있는 반발 측면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세계화,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조차도 아니다. 되게 독특한 형태의 이제 파시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데요. 이게 전 세계 엘리트 정부들이 왜 다시 각광을 받게 됐냐 그러면 예. 세계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그 엘리트가 이 부를 다 독식했다는 인식들이 대중들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엘리트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파퓰리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최근에 뭐 대선 논쟁에서도 상속세 논쟁이 이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양극화라든지 부의 집중 문제, 이런 교육적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아젠다로 먼저 나와야 되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물론 사회 대개혁을 하자고 그러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서는 엘리트들을 동조하는, 엘리트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네. 거죠.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진보든 보수든 어떤 파시스트적인 성향이 있고 엘리트와 동일시되는 어떤 강력한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사회적 어떤 내란 상태는 계속해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엘리트와 대중의 어떤 지속적인 부의 격차의 문제. 우리 그 통계를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한 144배 정도 납니다. 한 144배. 12년 전에는 한 70배 와. 정도 났다고 네. 해요. 그래서 좀 더 구조적으로 엘리트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의외의 방향에서 한번 이제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산 전체주의니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사실은 전체주의적 면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타 집단은 공산 전체주의로 규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카르텔을 그렇게 문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약간 포퓰리즘적인 시각에서 엘리트 집단을 마치 분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르텔이란 문제 지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신용이었던 걸까 아니면 나름의 포퓰리즘적인 어떤 면모가 있었던 걸까? 제 생각에는 예. 아무튼 윤석열의 언어 거기에 너무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예? 아시겠지만 예. 모든 정치의 언어는 기만의 언어죠. 그렇죠. 예? 예. 윤석열이 지금 제일 많이 쓴 게 자유, 예. 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는데 윤석열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정확히 자유를 반대되는. 짓밟고 예.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예.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 정 선생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는 그렇고요. 예. 요 약간만 더 이제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배 엘리트들의 문제를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한 그러면 어떤 분야별로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정관계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됐지만 정관계와 연결된 법조, 또 이제 의료 문제, 기업 집단, 그리고 이번 내라는 과정에서의 군대 문제, 그리고 대학. 이게 이제 엘리트들을 생산하는 고 이제 유지하는 시스템인데 이들이 이제 파시스트적으로 동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김누리 교수님은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두 분 다 대학에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대학은 리버럴하지도 않은 건가? 예. 완전히 파시스트들이 장악한 그냥 비슷한 정도의 엘리트 집단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어떠세요? 저는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전기 파시즘에서 후기 파시즘으로 넘어왔다고 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학의 문제를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자본 독재로 이행한 대학은 어떻게 됐겠어요? 대학이 없어진 거예요. 네. 전 그래서 대학의 죽음, 한 20년 전에 대학의 죽음이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적 공론장으로 군사 독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론장이 대학이었죠. 그렇죠. 예. 그 대학이 자본 독재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은 오히려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한국 사회를 더 민주화하고 더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 독재의 하수인들을 길러내는 예. 그러한 자본 독재의 하위 기관으로 완전히 타락했죠. 예. 그게 노동자를 공급하고 연구해주고 뭐 그렇죠. 이런 지식 예. 공급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대학 선생들은 완전히 자본을 위한 이데올로그가 돼버렸고요. 예. 성숙한 지식인을 길러내는 대학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예.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상된 일이죠. 예. 연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시위한다고 고발하고 네. 학생들이. 민사소송까지 내는 예. 정말 이런 대학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음.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것도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죠. 음. 서울대 연세대학교에서 극우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 현상. 예. 이게 이제 오랫동안 잠복돼 있던 말하자면 자본 독재 시대 또 다른 맥락에선 후기 파시즘 시대 대학의 양상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지금 분출해 나오는 거죠. 전 이미 예상을 했어요. 예. 엘리트 연구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부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큰 흐름은 엘리트 대학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각 분야를 독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카이 또는 뭐 인서울 대학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한국 대학이 왜 민주주의적이냐 그러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재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한 27조 정도 되고 뭐 통계도 다 나와 있듯이 이 소득의 불평등이라든지 계급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엘리트 대학 출신들은 이걸 교정하려는 노력은 보수든 진보든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 대학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정당한 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내면화시키죠. 이걸 무너뜨리기가 힘드니까 엘리트 독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떤 지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정책으로 이제 밀어붙이려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적 국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인식이 없이는 한국이 민주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역별로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전부터 이것을 4개로 나눠서 민주주의를 봐야 한다, 영역별로. 그러면 명확해진다, 문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정치민주화, 두 번째는 사회민주화, 세 번째는 경제민주화, 네 번째는 문화민주화. 네.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정치민주화는 어때요? 한국의 정치민주화는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정치민주화는 올라와 있는데 이 정치를 구현하는 정치 집단, 이 집단이 너무 후진 거죠. 그렇죠. 후질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저건 그냥 순수, 아주 오리지널 수구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런 진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잘 봐도 보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수구, 보수, 과도지배 체제예요. 네. 서로 경쟁도 안 해요. 무슨 경쟁을 하나요? 사실상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거죠. 6대 4냐 4대 6이냐 이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저들은 영구 집권하고 있어요. 네. 수구, 보수, 과도지배 체제인 거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회 민주화 돼 있나요? 제가 저희 학교를 예를 들게요. 중앙대학교. 지금 대학의 구성은 누군가요? 학생, 교수, 또 교직원. 교직원, 그 다음에 조교와 강사. 네. 이런 집단이겠죠? 그들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되나요? 지금 저희 대학은 두산이라고 하는 네. 재벌이 들어와서 그 전에는 박용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냥 자기 멋대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총장 직선제 없앤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한 게 총장 임명제 만든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너 총장해, 너 총장해. 이게 중대만의 일일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사회 집단 안에서 내부의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건 이루어진 곳이 거의 없어요. 네. 심지어는 국공립 때도 네?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그렇죠. 있죠. 오히려 예. 그것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죠. 민주화 경향에. 예. 경제민주화. 독일의 경우는 기업 안에서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어디예요? 이사회잖아요. 네. 이사회의 50%가 노동자 대표예요. 네. 50%가 주주 대표고 절반씩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인 거죠. 네. 우린 아예 경제민주화라는 건 의식 자체도 없어요. 우린 지금 삼성하면 이재용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용은 3%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 불과해요. 네. 이런 데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거예요. 문화민주화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처럼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나라가 있나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이 등장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의 봄과 같은 그런 영화가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시민들을 환기시키고 각성시키는데 꽤 예방제 역할을 그렇죠. 했다라든가, 네. 이제 이 보수 집단에서는 흔히 우리는 문화를 뺏겼어 진보한테 이제 이러면서 네. 문화의 주도권이 막 좌파한테 넘어갔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 사회가 상당 정도 그런 말하자면 선진적인 그런 글로벌 국가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른 소위 선진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바로 6.8 혁명의 부재예요. 네. 지금 선진국 중에서 6.8 혁명의 영향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한국은 6.8 혁명 자체를 몰라요. 네. 아마 90% 이상이 6.8 혁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 영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박정희 통치기죠. 그렇죠. 네. 예, 박정희 통치기였고 우리는 사실은 베트남전에 네. 지상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죠. 네.
그 사실 68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만 그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68 운동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예. 이게 68의 구호였고요. 실제로 모든 형태의 그 이전에 있었던 억압들, 성해방, 여성해방, 탈물질주의, 예. 탈권위주의, 반자본주의, 이런 운동이 전면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0년 이상, 50년 이상을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걸 문화적 그런 퇴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문화를 되짚어보는 성찰적 문화혁명의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개별 문화 산물들이 가지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문화적 혁명에 대한 건 우리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화적 산물로서는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일상생활의 민주화에는 아직 장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라는 게 권위주의적 형태, 강자 우월주의 이런 것들로 가는 거니까 이 근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꾸자는 그런 이제 이야기겠죠. 그럼 바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 딱 들어보면 이제 성찰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는데 미래를 구상할 때는 아씨 다 파시스트인데 주류가 파시스트고 비주류 일부가 그거 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 혁명이 가능할까? 의식혁명이나 이런 제도혁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엘리트 안에는 어떤 개혁의 동력이 있나?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죄다 100% 파시스트면 이게 안 될 테니까. 그다음에 대중 내지 비엘리트 안에서는 또 어떤 개혁의 동력, 어떤 파시스트에 성찰의 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김종인 교수님. 사실 이게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개혁을 하자. 그러면 대부분이 교육개혁에 반대합니다. 네. 서열이 있는 거지. 학교 등급을 없애야지. 네. 그러면 진보든 보수든지 간에 굉장히 다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개혁이 힘든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12년 동안에 서열 체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서열을 없애자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동의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의 경우라든지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들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내가 근데 가진 걸 뺏긴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라도 뭔가 특히 이제 얻었던 엘리트들은 이제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서열철폐 그러면 아니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 이런 태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죠.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국민들께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국 최고의 엘리트가 저 정도 수준이야? 그냥 헌법만 읽으면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인 게 드러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어떤 각성,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라는 걸 이번 계기가 줬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회 대개혁을 할 수 있는, 문화 대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지 또다시 엘리트주의의 어떤 논리를 포장한다면 이 내란 상태라는 건 계속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내란이 그래도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죠. 혁명이라는 건 뭐 프랑스 혁명이든 산업혁명이든 68 혁명이든 굉장히 그 사회를 각성할 수 있는 정말 이 정도였나라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예. 굉장히 큰 저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실제 제대로 된 민주적 국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파시즘에 의해 주도됐던 국가다라는 발견을 한다. 예,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라는 인식의 출발은 될 수 있다. 김누리 교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위대한 민주혁명을 연속적으로 이룬 나라가 없어요. 네. 이런 사례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 네. 촛불 그때 한 250만이 모인 네. 그날 제가 독일의 공영 일방송 네. 거기서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당신이 지금 보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역사에 나오는 장면이다. 네. 단일 집회에서 250만이 모인 거 본 적 있냐. 에? 우린 정말 위대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다. 이러면서 제가 약간 필을 받아가지고 예. 오바를 했어요. 오바를. 오바를 했어요. ARD한테. 예. 오바를 했어요. 예.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네. 이것은 전통이 있다. 야. 우린 민주혁명의 전통이 있다. 네. 이러면서 음. 4.19, 5.18, 예. 60 음. 그게 촛불까지 온 거다. 음. 이게 말이 돼요? 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음. 그걸 깨달았어요. 네. 4.19를 끝났어야지. 네. 그렇죠.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그때 이후로 더 심취하시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예.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예. 이렇게 뒤집혔다 계속 끊임없이 이런 얘기니까. 육군 소장들한테 짓밟힌 역사였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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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음.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약할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죠. 음흠. 왜 이렇게 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야기 4개의 영역을 나눠봤을 때 정치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너무 여전히 취약하다.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 네. 다시 말하면 광장에서 막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이 집에 돌아갑니다. 지하철에서부터 서서히 변신해요. 네. 집에 딱 도착하면 평소에 아주 가부장적인 앱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아이들 들들 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예요.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가 돼 있어요. 네. 그럼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교육의 문제죠. 상당 부분. 교육에서부터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지 못하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가서도 여러 번 강연했어요. 이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는지는 알고 있냐? 그래서요. 어디서 결판날까요? 투표장에서? 천만의 말씀. 12년간의 교실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 교육을 받으면 민주주의가 되겠냐?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네. 교사는 한국 교사밖에 없어요.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발언도 아무것도 할 없는. 수 없어요. 네.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잘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교실 안에서 절대 그렇죠. 아무런 얘기 못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높아요. 그건 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사만은 정치적 천민, 음.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실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완전히 파시스트의 원리들, 경쟁, 우열, 지배라는 원리에 따라서 정치적 금치산자가 정치적 미수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미수가 취급하잖아요. 네. 걔들 정치적인 성숙한 자아로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런 교실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자가 자라겠어요? 그것은 파시스트가 자라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것이다. 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하는 것.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앞에서는 하겠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런 문제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결국 공교육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적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예. 학벌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러죠. 사교육 시장이 27조니까 거의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건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양분되어 있으니까 이런 나라는 없죠. 선진국 중에서는 없죠. 학생들이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학원을 가는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고 이게 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계급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될 수 없다는 말이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교육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실에서 굉장히 균일적인 서열 체제에 따라서 우열을 완전하게 가르고 인종주의적 편견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화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 파시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붙이고 싶어. 우리 한국 교실이라는 것은 네. 교육의 아우슈비츠다. 아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령 인구라는 게 1980년대 한 1,400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700만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2040년경에는 4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60년 사이에 1,000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계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들이 뭐 아이를 왜 안 낳느냐? 그러면 이제 사교육이
굉장히 1등으로 올라와 있는 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학생들은 뭐 3분의 1 정도가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실제로 한 150명 정도는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게 한국 교실에서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실의 아우슈비츠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 교실의 아우슈비츠를 끊으려면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이만 뭐 많이 언급을 하지만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 이런 태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아우슈비츠를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렌트가 말했듯이 이거 무사유성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민주주의를 내면화시키지 못한 건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기 힘들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교실의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라는 걸 심각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우슈비츠라는 비유를 써서 제가 살짝 뭐 버릇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간수입니까? 아니면 수용자인 겁니까? 수용자죠. 예. 그러니까 수용자고 수용자죠. 거기서 강자만이 살아남으니까 일종의 우리가 그 서열 체제에서 독가스를 뿌린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면은 뭐 똑똑한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가자마자 4등급, 5등급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기니까 그건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을 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자책을 하는 거죠. 그 인종주의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단적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우열관계라든지 거기 정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 학생들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간수라기보다는 피해자인데 우리 뭐 어른들 지금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간수라고 봐야죠. 아이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서 비유가 아니 아우슈비츠까지나 되나 우리가 사실 아우슈비츠예요. 그러니까 천만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주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낳지 않는 것이고 이 끔찍한 아우슈비츠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학부모들은 그걸 이런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냥 교육 지옥이니까 아우슈비츠랑 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전쟁터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서 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에 조금 이어가지고 보충을 하면 그건 이제 많이 알려진 거예요. 지금 대체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이 당신에게 뭐였어요? 이렇게 할 때 전쟁터였어요. 이게 가장 높아요. 그리고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그렇죠. 비율이 제일 높고요. 경쟁자나 혹은 심지어 적으로 인식하는 게 대체로 80%가 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전쟁터면 어때요? 지금 80%가 전쟁터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일종의 전쟁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전쟁 생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 안에서도 전쟁터니까 한국 사회는 딱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승자, 패자예요. 승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 획득한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전체에서 의사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딘가요? 한국이죠. 평균이 3,058명.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압도적으로 그 수가.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여기 누가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법조계도 비슷해요. 지금 조금 늘렸다고 하지만 OECD 전체로 보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전쟁터의 승자니까. 내 전리품이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엘리트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교실에서 이런 오만한 엘리트가 탄생하는 거죠. 99%의 아이들이 패자라고 느껴요. 패배감.
열등감, 절망감, 예. 심지어 좌절감을 느껴요. 이게 지금 한국 교실이에요. 그러니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성숙한 사회가 되겠어요? 네. 교실이 성숙한 사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그런 악의 온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과제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교육혁명 자체도 되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새로운 교육을 만약에 내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이제 진입하기에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 기간 동안 그것을 혁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기간 동안 이 지배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의 안에서도 뭔가 균열이나 파열음이 나와야 될 텐데 이거는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를 보는 어떤 개혁과 현재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 이것들을 또 구분해서 또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굉장히 큰 위기가 왔죠. 네. 뭐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조금 있으면 대학들이 문을 닫고 뭐 세금, 뭐 경제 문제, 뭐 연금, 복지 문제라는 게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가 사실 와 있습니다. 지금 내란 사태는 그런 이제 구조적 위기, 엄청난 위기 속에 또 하나의 위기를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죽습니다. 네. 사실. 절체절명이라는 거죠, 개혁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약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100년의 고독, 마르케스 이런 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100년의 고독의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굉장히 그 가족 자체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100년 만에 이제 다 죽는다는 예. 얘기인데 이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엘리트 위주 그대로 이 집권 세력들이 계속한다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주체들은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민주시민, 뭐 학생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주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모를 많이 하는 사람, 정치에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뭐 민주주의 연구, 사회 연구를 하면 갑자기 어떤 민주투사라든지 개혁가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죽은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였는데 어떤 개혁의 선두에 서게 네, 되죠.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네. 개혁의 비결정성, 참여의 비결정성이라고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개혁의 주체는 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렇죠.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에서 뭐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지 간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어서 이제 흔히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생각은 이거잖아요. 선거 한번 빡 잘해서 대통령, 개혁 대통령 뽑아가지고 칼 한번 쫙 몇 년 동안 휘두르면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면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좀 법 좀 만들고 이러면 이제 개혁의 어떤 상상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계속 실패해온 역사를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게 이제 그 영역도 중요하나 그 외부의 영역에서의 비결정적 수많은 참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민주화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정치 민주화로 나머지를 다 한다. 그렇죠. 예.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벌써 민주당이 3번 집권을 했는데 그 동안에 개혁이 거의 없거든요. 의미 있는 개혁은 없었다. 예. 정치 발전을 했는데 사회적 진보는 한 발짝도 없어요. 한 발짝도 사실.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민주화가 됐다고. 내가 선거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뭐가 문제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치 지형의 문제예요. 네. 지형. 거의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정당. 네. 누굴 찍더라도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정책밖에 없는 정강 정책 들어가서 보세요. 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무슨 차이 있나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은 네. 정강 정책하고 상관이 없는 극우화를 더 가고 있어서 오히려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예. 실천에서. 예. 실제로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선거법이에요. 선거 과정이 결국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한국은 완전히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이러한 지금 대의 과정의 왜곡이 너무 심각한 것이요. 지금 단순 소선거구 중에서도 최악이 지금 한국이에요. 네. 1등 하는 놈 하나 뽑으니까 그 과정에서 거의 4분의 3의 민의가 완전히 사표가 되는 네.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번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이러한 선거제도. 그게 선거제도가 되면 한국 안에서도 수구 보수 이외의 네. 보다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정치 집단이 여의도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교육개혁. 이 부분은 아까 김정일 선생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명령, 시대의 명령은 우리 한국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이러한 절박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살하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전 세계에서 여성차별이 가장 심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존속되겠어요? 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아주 극단적인 문제성, 이것이 한국 사회 개혁의 불가피성으로 저는 나타나리라고 봐요. 예. 두 분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현재 비록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현재 조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게 열린 희망의 한데 중요한 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종인 교수님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뵀을 때, 그때 책도 쓰셨고,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뭔가 이렇게 또 대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내셨는데, 진전은 잘 안 되고 있죠. 그 김누리 선생님께서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에서 예. 사실 이 정책을 받았습니다.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지는 받았죠. 않아요. 받았죠. 네. 그 안에 들어가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된 건 아니고 시민 사회에서 굉장히 네. 많은 이제 서포터가 있었고 우리 학벌 체제, 지방 소멸의 문제, 지방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해서는 영남 지역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GRDP라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꼴찌가 대구, 부산입니다. 네. 네, 잘 보면. 그래서 대구, 부산 분들도 이대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구,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초대를 받았고 네. 열렬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간다면 그런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또 서열을 철폐하고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또 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개혁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약간 그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이제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정당 정책으로 이번 만약에 대선이 펼쳐진다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을 전국에 제대로 딱 거점으로 만들어 주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데. 서울대 예산이 한 1조 8천억 네. 정도 되고 거점 국립대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1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대학들이 좀 되기가 힘들죠. 연구대도 1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뭐 예산의 극복의 문제, 그리고 그런 고속도로를 넓혀줌으로써 경쟁 교육을 굉장히 이제 약화시킬 수 있겠죠. 지금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 둘은 네. 그런 걸 토론을 오래 했어요. 예, 예. 그 전에 예.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 20년 전에 서울대 폐지론 예, 예. 이것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캠프에 제가 예. 사실은 만들어줬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김정일 선생님은 10개 만들자 그러니까 서로 완전 10개 반대처럼 만들면 느껴지는데. 어떡하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많이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 저는 그냥 무대 보고 예. 저긴 전략가구나. 그래서 예. 독일이 분단돼 있었잖아요. 네. 그때 드골이 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드골이 드골 대통령이 당시에 나는 독일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독일보다는 두 개의 독일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예. 그런 거죠. 지금 예. 우리 김정일 선생님의 전략이라는 게 예. 상당 부분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먹힌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받겠다. 지난번에 했죠. 네. 그건 대단한 거죠. 이제 일정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아주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좋은 전략이 돼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하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믿고 나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먼저 김대리 교수님께 그렇죠.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 네. 교육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까지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소위 초기 산업화 시대에 그런 류의 그냥 경쟁을 통한 네. 효율성, 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낡은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 효용성 면에서도 옳지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이른바 선진국가 중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네. 노벨상이 모든 걸 이야기하진 않지만 사실은 제가 중앙대에 99년에 갔어요. 지금 26년째 중앙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전에 주로 4년을 서울대에서 강사를 했어요. 네. 제가 거기서 본 것은 강박적으로 성실한. 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아이들을 본 거지. 네. 그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교수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어서 시험 볼 때 그대로 되뇌는 아이들. 이게 대학이냐고요. 이게 지금 한국 대학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개혁, 저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안 써요. 교육혁명이라고 네. 하는데 교육혁명은 피해갈 수 없는 네. 시대적인 일종의 명령이에요. 이제 그걸 해야죠. 네. 김정근 교수님. 네, 아마 12월 3일 내란 사태가 우리 국민들 모두의 뒤통수를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위기를 사실은 시민들께서 나서서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근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대로 가면 한국 자체가 무너지니까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상상력,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창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시민사회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토론이 시민들, 국민들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구조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철학과 출신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 다 서울대 유명학과의 또 유명한 이력, 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그리고 최근에 지극히 그 반지성주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발언들로부터 우리 사회 엘리트라는 게 사실 별거 없구나라고 아마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대로 놔두면 그들이 다시 한번 여전히 권력을 잡고 이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고, 시민들은 이들 강자의 동의시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엘리트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저 경쟁하고 고민하는 상황에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암울한 것들을 깨는 건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각성한 시민들의 힘만이 이 엘리트 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바꿔내는 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그려보는 로드맵 저희들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요, 이와 같은 개혁의 과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우슈비츠. 그들 일부가 간수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교사들이 간수인데 여기서 교사들 너무 공격해버리면 이게 정치적 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드로노 말씀하셨는데
아드로노가 이제 그걸 이제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 전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 국민들이 다 싫어하겠죠. 맞는 근데- 말인데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부 파시스트다. 네, 그런 네, 거지 아드로노는. 그래서 네. 그 교육을 어쨌든 한 거예요. 네. 70년대부터. 그렇죠. 놀라운 거지. 나치 뽑아놓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 독일 국민들이 싫었겠지. 이제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다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이제 이건 우리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옛날 얘기들이거든요. 좌파, 우파 뭐 이런 네, 얘기들. 80년대 우리 이데올로기 전쟁. 요즘 이제 다시 80년대 거 이제 읽고 다시 워낙 역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뭐 예전에 파시즘 얘기 좀 읽고.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역행했는가.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파시즘, 못 보는 이데올로기 이런 네. 게 제일 중요한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였던 게 대체로 60년대, 70년대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은 그 알투시 얘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로 사회를 분석해내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이데올로기 국가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전 대학 때 얘기를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맞잖아. 예. 너무나 맞잖아. 교육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보수 쪽은 아예 생각이 없나요? 아예 뭐가요?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수고. 수고. 생각이 없죠. 예. 어, 거기는 완전히 그런 얘기가 없죠. 이른바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걔들은 잘난 애들 지금 기르는 잘난 애들 교육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인데 그분들은 무조건 이제 수월성 교육이죠. 경쟁시켜서 네. 1등이 월한 놈, 수월성. 그리고 네. 1등이 다 먹고 그게 좋은 사회로. 교수님 같은 발언 막 서울대 10개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니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전략가라고 말씀하신 게 그쪽에 못 먹혀요. 먹히지. 그러니까, 지금 예, 예를 지금 들어서 경북 먹힌다는 대구 게 가면 이제, 먹히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아니.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말하는 거니까 예. 캘리포니아가 미국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하니까 예. 이게 먹히는 거죠. 이제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훌륭한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 그렇지. 실리콘밸리를 아, 만들 지역에 수 있는, 가면, 예. 지역에 가면 그건 있죠. 그럼 예. 그 지역에선 네. 지역에 가면 진보분 상관없이 그게 또 있죠. 그럼요. 네. 지역 문제. 네. 지금 그 태제는 조선일보 빼고는 다 찬성입니다. 중앙일보도 찬성했고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찬성했고 대단한 거지. 예. 대단한 전략. 좀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성찰은 왼쪽에서만 하는 원래 그래요. 원래. 네. 어, 우측에서 성찰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좌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제가 어느 책에다 그렇게 썼는데 진보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네. 보수란 권력과 질서에 대한 민감성. 그러면 대체로 맞아. 최근 심리학 연구도 그걸 지지합니다. 그래요? 네. 답답해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나눠보면 민감성의 정도가 차이가 난대요. 그렇구나. 하여튼 교육 개혁 좀 빨리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학부모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게 하면 되는데 이 설득이 힘들어요. 90분이 금방 갔네. 그러네요. 재밌었어요. 너무 예.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또 그냥 이걸 사회를 잘하시니까 너무 재밌네. 배워야겠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사회 못할 것 같아요. 사회학과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하던 농담인데.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